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2016 TMF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역시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정 기자, 정다워 기자, 그리고 송영주 해설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다시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녹화 전에 저희가 다들 약간 좀 텐션이 떨어져 있었어요. 각자의 사정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그리고 컨디션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시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당들이 다 떨어져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당을 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오는 길에 저도 당이 떨어져가지고. 아니, 영주 형이 지금 정신을 드세요. 못 차리고 있어. 좀 드세요. 아, 제가 그래요. 네. 그런 왜요? 나이에요. 왜? 뭔 일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어제 수원 OJFC 경기 보러 갔다 오니까 그냥 기가 다 빨려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아니, 그 경기 어땠어요? 그냥 이벤트 매치잖아요. 근데 다만 그 이벤트 매치 치고는 굉장히 좀 거칠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수원 레전드들이 마치 칼 갈고 나온 듯한 그러니까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비해서 메뉴 레전드들은 스케줄상 발을 맞출 시간이 없었어요. 목금토에 들어왔고 일요일날 경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 차이는 났는데 팬들의 응원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네네. 이 경기가 좀 뜨거워졌고, 그리고 슈퍼러브가 상당히 진행을 잘했습니다. 하프타임 때 차범근 감독이 나오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김호 감독이 보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숯봉을 채워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 네. 네. 저같이 또 올드 팬들은 라이언 긱스 보고 싶고 칸토나 보고 싶고 그리고 박지성 선수 뛰는 것도 보고 싶고 그래서 보는 거고요. 또 서정원 감독, 뭐 고종수 코치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잊혀졌던 인물들이 또 다시 이제 필드 위에서 또는 뭐 지휘하는 모습 보면 기분 좋잖아요. 네. 저도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재밌었어요. 경기가 생각보다 되게 잘 이루어져가지고 특히 수원 삼성이 뭐 메탄고랑 연습 경기도 하고 합숙도 하고 뭐 이게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놀란 사람은 송종국이었습니다.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데 정말 잘 뛰었다. 너무 잘 뛰어요. 현역이에요, 90분을 현역. 90분을 교체 없이 뛰었어요. 근데도 너무 잘 뛰는 거예요. 오. 그리고 띠동갑인 막 하파엘 파팔파비고 노 파비고 거의 노 싸웠잖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야, 저분은 진짜 대단하구나 생각 네. 들었습니다. 메뉴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나마 몸 상태가 좋은 하파엘하고 파비우를 공격적으로 아니 배치했어요. 그 둘이 다 했어요 그냥. 네. 네, 그 둘이 사이드백 뭐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냥 뭐 윙어 미드필더 공격수 다 하고 전반전에는 슛이 다 파비오 쪽에서 나왔는데 아무튼 그 둘은 좀 어리잖아요 그나마.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수원 레전드 중에서 산토스, 데니스, 여전히 퀄리티는 높다. 김두현, 음. 네, 김두현 전 감독도 여전히 이관우도 그렇고 볼 참 잘 차더라고요. 네. 너무 잘 차더라고요. 일부 수원 팬들은 산토스를 다시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산토스는 일단 출국을 좀 미루고 아니, 수원의 외국인 선수들을 불러 아니, 모아가지고 다시 근데 한번 데니스도 엄청 잘하던데요. 빠따를 쳐야 된다라는 얘기가. 데니스도 수비 가담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래요? 네. 패스 기가 막힙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번 본인이 봐야겠다, 그러면. 본인이 근 10년 중에 제일 좋은 컨디션으로 왔다고 미리 얘기를 했으니까. 네. 개인적으로 제가 원했던 이벤트 매치의 모습을 보여준 건 고종수였고요. 저쪽은 안데르손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벤트 매치는 뭔가 덜컹거리고 뛰기 힘들고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발렌시아는 왜 그 몸에 그렇게 잘 치고 들어와요? 그죠. 신기하죠. 확실히 그 적극성이 있더라고요. 뛰던 가락이 있으니까 그죠. 적극성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이벤트 매치는 뭐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지만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가지고 경쟁심이 없는 경기는 저희 흥미를 좀 끌지를 경쟁심 못해서. 가득했어요. 예, 그래서 경쟁심이 그렇다고 있었다니까. 하니까 이제 조금 관심이 가네요. 근데 애초에 슈퍼러브가 그 기획을 하면서 OGFC한테 그냥 레전드 팀이 아니라 맨유 시절에 승률에 도전하는 73%. 팀이라는 그러니까 그게 명분이었잖아요, 사실. 그거를 더했으니까. 예. 근데 이제 많은 또 팬들은 왜 친선전에서 이렇게 거칠게 하냐, 뭐 박지성 왜 부상 입히려고 했냐 이러면서 이제 이병근 살인 태클. 이병근 감독에 대한 또 인스타 테러가 막 시작됐다고 근데 하니. 그 장면만 보면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그 장면 이후에 에브라가 마치 맞아요. 항의하는 듯한 제스처를 하면서 맞아, 같이 웃으면서, 웃는 장면이 네, 있거든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이벤트 매치의 묘미예요. 네. 사실은. 저는 자기들은 다 아는 거지.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지점은 사실 맨유 정도의 클래스 그런 세계적인 선수들이 오면 자칫 K리그 팀들이 약간 들러리. 일종의 들러리 조연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네, 않아 있었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근데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서 느끼기엔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양쪽이 굉장히 동등하게 주인공으로 뛰었어요. 뭐 경기력도 그렇지만 모든 기획 자체가
포커스가 그 맨유 레전드들에게만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이 수원 삼성의 레전드들도 충분히 그 조명을 받으면서 이 이벤트 매치에서 함께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보기 좋았거든요. 네. 자칫 K리그가 뭔가 말씀하신 대로 들러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의 매치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기획한 쪽이 굉장히 지혜롭게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잘 끝났던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멋진 이벤트가 종종 또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수원 레전드 대 OGFC의 경기 이야기로 저희가 한번 문을 열어봤는데요. K리그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2주 텀으로 이렇게 녹화를 진행을 하고 또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저희를 향한 또 댓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편에는 선물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좀 마음이 움직였던 그런 네. 댓글들을 하나씩을 뽑아가지고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가는 시간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어떤 걸 뽑으셨습니까, 정다워 기자? 네, 저는 세 번째 우리 맛집 얘기한 컨텐츠에서 1018 필님이 써주셨는데요. 맛집 추천 컨텐츠는 진짜 감다살이네. 요번으로 하겠습니다. 들으셨죠? 이거 종종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결이 비슷한데 그 세 번째 컨텐츠에서 SYXWOTN님이 슬프게도 축구 소식보다 맛집 알려주시는 게 더 재밌네요. 기자님들 말씀대로 축구 직관 경기와 더불어 맛집, 김천 벚꽃 등등 알차게 여행 이벤트랑 묶어 홍보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참 아쉽습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 프로축구 연맹에서 K리그 트립데이라는 트립데이. 컨텐츠라고 해야 되죠. 이제 여행과 어떤 축구의 감동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겨보세요라고 하면서 지금 공지를 올렸거든요. 숟가락 하나 얹으면 저희의 어떤 긍정적 영향도 있지 않았나. 이게 상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라운드에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를 5월 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5월 중순까지 쭉 간다고 합니다. 아, 봄이랑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요때. 네, 이게 뭐 이제 기차 이동이 요즘 많으니까 예, 이제 그런 예. 것들 기차표도 좀 확보를 하고 뭐 현지 여행 맛집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하는 그런 패키지인 것 같습니다. 괜찮아 보이네요. 위원님은 어떤 거 뽑으셨습니까? 저는 K리그 1 이야기를 다룬 영상에 김태현님께서 업로드가 늦네요. 주말 경기 끝나자마자 올려주세요. 월화수 내내 기다려요. 우리 PD 들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오늘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가장 늦었어요. 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업로드가 늦네요. 이렇게. 업로드가 늦다. PD야 이래라. 저는 굉장히 사심을 채운 댓글을 하나 봤습니다. 요리 1945님, 속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스터님인데 요즘 점점 목이 갈라지시는 게 느껴집니다. 목 건강 생각하면서 오래오래 캐스터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알레티 화이팅! 속해 화이팅! 승부차기에서 털렸습니다. 네, 제 목소리로 털리는 것을 중계하고 울산을 갔다 왔습니다. 찢어진 성대에 소금을 발라.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걱정해 주시는 것보다 저 목 건강은 되게 괜찮거든요. 제가 좀 극적인 순간에는 목을 약간 긁는 그런 발성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물은 없지만요. 다음 회차 때는 어떻게든 선물 같은 것들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댓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짧은 주기로 업로드를 하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요. 많은 댓글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K리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8라운드까지가 끝난 상황에서 저희 7번째 녹화가 진행이 될 텐데요.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주제별 토크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에는 경기별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주제별로 좀 묶어서 팀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갖고 왔는데요. 저희 PD가 가장 먼저 준비한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돌아온 늑구와 황새, 대전의 이야기입니다. 늑구가 집을 나갔다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대전 하나시티즌도 난리가 났었고 하나이글스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대전의 스포츠 자체가 거의 전멸에 가까운 그런 성적을 보여주다가 늑구가 돌아오니까 귀신같이 대전이 현재 압도적인 1위를 서울을 원정을 떠나서 잡았습니다. 갑자기 또 경기력이 좋아졌어요. 거기다 하나는 물 만난 롯데를 유현진의 미친 역투에 힘입어서 또 2연승을 거두고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때마침 대전 코레일도 6경기 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늑구 효과가 진짜 있네. 존재했다. 거기 예. 뭐 e스포츠 팀도 우승을 했다고. 아, 그래요? 주말에. 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대전이. 배구는 남녀 동반 꼴찌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왜 늑구, 초를 쳐 그거는 지금? 늑구가 가출하기 전에 아, 벌어진 지금 일이고. 대전 분위기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빨리 시즌 시작하라고 하세요. 시즌인 시기가 아쉽네. 자, 이렇게 대전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간에 대전 선수단도 그렇고
황선홍 감독도 그렇고 어마무시한 그런 투자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고 11위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정말 굉장한 비판에 좀 직면을 했었는데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대전의 원정 팬들 앞에서 황선홍 감독이 좀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대전이 다시 살아난 이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걸 살아났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직 살지 않았다. 네, 뭐 아직 모르죠. 그렇죠. 이게 내용적인 부분에서의 아주 큰 의미의 개선보다는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의 어떤 의지, 그 팀의 전체적인 멘탈리티, 절실함 이런 것이 조금 체력적으로 주중 경기로 인해서 지쳐있던 서울을 밀어붙인 결과였다고 보고 그래도 황선홍 감독의 선택이 몇 개 먹힌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유광현의 유광현. 시즌 첫 네. 선발 출전. 유광현 선수는 굉장히 상대 수비를 힘들게 만드는 공격적인 이 세도를 할 수 있는 유형의 공격수인데 그게 이날 서울 수비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고 그리고 김봉수와 밥신의 조합 그리고 강윤석의 또 적절한 투입 이런 부분 좀 이제 팀이 끈기를 갖고 이날 또 측면 조합도 보면은 이전하고 조금 바꿨는데 기술적인 것보다는 뛰는 양으로 네. 승부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먹혀서 거뒀던 승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좀 많이 거칠게 부딪히고 상대를 견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팬분들께서는 경기가 좀 너무 거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만들이 있으셨던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만 어쨌거나 좀 급했던 대전이 그렇게 전투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점을 가져왔습니다. 대전이 살아났다라고 해야 TJB에서 좀 더 일도 들어오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연패 이후의 승리인데 물론 이제 무패 가도를 달리던 서울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 가치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연승을 가거나 무패를 달려야지만 살아났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대전을 상대로 라인을 내리는 팀을 상대로도 대전이 골을 넣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은 사실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북 잡고 울산 잡고 그러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거든요. 주중 경기 저는 송민규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미친 경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울산에게 대승 거두고 홈에서 대전을 상대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서울이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겠구나 그 생각을 갖고 경기를 봤는데 대전이 속도전으로 나왔고 그리고 수비 시에 정말 벼랑 끝 승부처럼 처절하게 수비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옐로 카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승리가 그만큼 절실했던 거예요.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위기의식을 느꼈던 겁니다. 그것이 경기 중에 묻어났고요. 그리고 속도를 살렸을 때 유광현이라는 선수가 얼마만큼 활용 가치가 높은지 드러났던 경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경기를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건 대전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조짐이지만 이게 이제 반전의 계기가 돼서 말 그대로 살아나야 된다. 근데 지금 살아났다. 우리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더욱더 이제 발전하려고 노력해야죠. 꺼들어버리면서 이렇게 우리 네. 우승 후보 맞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러면 눕고 다시 나갑니다. 저는 이날 확실히 이 김문환 선수의 퀄리티를 좀 본 것 같아요. 김문환 선수도 사실 좀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확실히 이 선수가 이를 악물고 뛰면은 송민규라는 현재지 K리그에서 이 경기력이 가장 좋은 선수도 이렇게 잘 막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고 그러니까 서울이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올 시즌 송민규 선수의 존재감이 저는 정말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김문환 선수가 굉장히 적절하게 통제를 하더라고요. 송민규 선수 쪽에서 기회가 사실 이날 몇 개 없었어요. 여기가 막히니까 확실히 서울이 파괴력이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김문환 선수가 뭐 나이가 조금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역시나 마음 먹고 뛰면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사이드백인 거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유광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연패가 지속되는 동안 황선홍 감독 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규가 아니라 유광현 선수를 좀 선발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아마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황 감독이 잘 받아들여서 굉장히 또 유광현 선수가 출전에 목말라 있던 선수예요. 들어가서 또 증명을 했고 작은 변화들이 어쨌든 팀에 큰 차이를 만든 것 같아서 대전이 어쨌든 계기는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전 팬들은 그래도 이제 좀 이 승리에서 반가운 부분이 우리가 득점 없이 3연패 정말 침체돼 있고 팀 분위기도 다 박살난 줄 알았는데 그래도 배고픈 선수들이 있었구나. 이날 뭐 아까 전에 얘기해 주셨던 그 수비 라인의 조성건이라든가 김민덕이나 이런 선수들 보고 있으면서 대전이 그래도 아직 그 팀의 어떤 문화, 분위기, 정서 이거에 대한 펀더멘탈이 깨지지 않고 여기 왔으니까 한번 서울을 잡고 우리가 뒤집어 보자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임했고 저는 경기 끝나고 나서 황선홍 감독이 그 약간 눈물을 흘리려고 했던 부분도 황선홍 감독도 뭔가 최근에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동안에 쌓여 있었던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자 하는 갈망이 컸구나. 그리고 사실 거의 다 몰랐는데
황선홍 감독이 9수에 걸려 있었더라고요. 199승. 네. 199승. 199승. 저는 200승이라는 거를 구단에서 올려준 컨텐츠 보고 알았는데, 그러니까 구단도 이거를 컨텐츠를 준비했다 바로 공개한 걸 보면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막혀가지고 좀 마음 고생이 심하긴 했겠다. 저는 그냥 황선홍 저 감독은 되게 축구에 대한 마음이 솔직한 사람이다. 그거에 대한 위선은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그 약간 눈물로 다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아마 서울 팬들은 좀 대전의 좀 거침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셨을 거예요. 최준이 아주 네, 조금 네. 과한 네. 장면이 특별하셨죠. 분명히 있었고, 근데 이날 반칙수를 보면 19대 2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서울이 너무 얌전했다라고 볼 수도 그렇게 있는 볼수 거예요. 있죠. 어쨌든 모든 축구가 그렇지만 특히 K리그에서는 상대를 강하게 통제하고 맞받아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대전 선수들은 어쨌든 그런 반칙까지 불사하면서 이기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서울은 최근에 경기력이 좋았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더 강하게 대응하지 않고 좀 밀려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서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서울을 상대하는 팀들이 물론 이제 서울의 전진 압박에 대해서 고전하는 경우도 많겠지만은 서울을 상대하는 팀들이 수비 시에 반칙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장면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안양도 거친 면이 있었는데 그 경기 무승부가 나왔고, 이 경기 거친 면이 있었던 대전을 상대로 0대1로 패배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팀들이 카드를 받지 않는 선에서 반칙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반칙을 활용하고자 노력을 할 가능성이 커요. 서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송민규의 활약이 굉장히 결과로 연결되는 장면이 많았는데 지금 안데르손이 부상이잖아요. 그럼 안데르손이 들어오면 이 송민규에 대한 의존도도 조금 분산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지금 송민규에게 엄청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송민규를 잘 활용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막혔을 때는 다른 루트 찾기가 좀 쉽지 않았었는데 이제 안데르손이 들어오면 그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있어요. 네. 뭐 서울 이야기를 두 분께서 하셨으니까 바로 서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을 상대로 0대1로 홈에서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직전의 주중 경기 수년 경기에서 울산을 원정 가서 4대1로 또 대파를 하고 오기도 했었고, 확실히 서울의 봄이 올 시즌은 찾아올 것 같다라는 그런 좀 기분 좋은 기대감을 서울 팬분들은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송민규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뒷선을 형성을 하고 있는 야잔과 로스, 그리고 바베치의 이 삼각형, 그리고 밑에 구성윤 골키퍼까지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안정되고 짱짱한 그런 라인업들을 구축을 잘 해놓은 것 같거든요. 서울의 장점 중에 하나는 따지고 보면 외국인 선수들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후이즈가 울산전에서 골 넣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서울의 외국인 선수 중에서 가장 평가가 안 좋은 선수가 후이즈거든요. 가장 늦게 뭔가 좀 보여줬죠. 네. 근데 나머지 선수들은 중심축으로 너무 좋습니다. 나 클리말라도 그렇고, 야 듣기 싫어? 기분 나빠? 지금 서울 칭찬하잖아. 아, 하세요. 지금 클리말라, 바베츠, 로스, 야잔 중심축이 너무 좋고요. 구성현 골키퍼 안정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상당히 많이 발휘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다 이제 김기동 감독의 전술이 뿌리 내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승리를 거두고 있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다른 팀보다 일찍 시작했어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때문에 일찍 시작했고, 그거는 컨디션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서울이 빨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다가 뭐 전북 상대로 징크스 깨고 울산 상대로 징크스 깨고 그러면서 탄력을 쫙 받았거든요. 그래서 서울 입장에서는 이 패배가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서울이 지금 이 기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큰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확실한 뚜렷한 이유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더 기대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별다를 리 이제 첨언하실 게 없나 보군요. 근데 예. 이제 그런 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전반기 끝나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분명히 전북과 대전이 조금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장기 레이스에서는 ben치 멤버들의 파괴력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한데, 대전전만 보면 확실히 서울은 역시 교체로 들어와서 골을 넣어줄 선수들의 결정력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좀 약점이 좀 드러난 것 같고, 문선민 선수가 되게 좋은 기회가 좀 있었는데 살리지 못한 측면이 네. 있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일단 베스트 11만 보면 서울이 진짜 가장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베스트 11 플러스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여름 이적 시장에는 선수를 데리고 오는 팀이 있는가 하면은 선수를 지켜야 하는 팀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제 추가 영입을 노리겠지만 선수를 지켜야 하는 입장에 역시 또 여름에 놓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르지만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 근래 보면 여름에 뭐 빅영입도 있지만 특히 수비 라인에서 이한범이라든가 김주성이라든가 큰 손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보강을 이루지 못하면서 후반기에 주저앉았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되풀이하면 안 되는데,
지금 서울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고 하는 송민규 선수도 지금 서울로 이적을 할 때의 어떤 대전제 중에 하나가 여름에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서 오퍼가 오면은 보내달라 서울 오케이 이래가지고 이제 성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송민규 선수 폼이 좋으니까 하나둘 관심을 가지는 팀들이 나올 걸로 알고 있고 움직임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만약에 그걸 지키지 못한다면은 서울 입장에서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야잔도 사실은 이제 월드컵에서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거기다가 지금 아주 깜짝 스타인 손정범도 손정범 지금 요즘에 어떤 K리그의 분위기를 보면은 반 시즌 정도만 이렇게 터져도 바로 이적료 받고 유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서울에게는 잘 하니까 또 생기는 고민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자, 서울은 어쨌거나 그런 걱정이 현실화가 되기 전에 전반기에 최대한 많은 승점들을 좀 벌어두고 또 여름 때 현명하게 시간을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두 팀 이야기했습니다. 대전과 서울 이야기를 했었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전통의 강호들 이야기도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산과 전북, 제주 강원은 전통의 강호라고 하기에는 예, 신흥 강호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네 팀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저께 제가 중계 방송을 하고 왔던 그 경기에서 광주를 상대로 무려 5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순위 예측 콘텐츠도 하고 했습니다만 울산이 그 중간 순위 한 6, 7위 위쪽에서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측을 다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만큼 근 3년 동안 보여줬던 모습보다는 올 시즌 울산이 약간 힘들지 않겠냐라는 그런 예측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만 지금 김현석 감독의 울산이 단독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저희의 예상은 말컹이 다이어트 하기 전이에요. 살 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다이어트에 경험자십니까? 성공을 했고요. 경험자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상과 지금 예상은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으니까 야구가 이렇게 잘할 줄. 네. 그렇죠. 야구 변수가 좀 컸던 것 같고 근데 말컹 무섭더라고요. 이 턱선이 달라졌어요. 광주전은 너무 무섭더라. 저는 말컹이 대단하다고 느낀 반면에 광주 수비수들이 저는 되게 짠하게 느껴졌어요. 김진호 선수가 네. 박스 안쪽에서 이렇게 거의 붙잡는데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몸 네. 돌리니까 날아가잖아요. 그냥 이렇게 넘어져 날라가, 버리는 게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저 광주 선수들 너무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이게 저런 스트라이커가 있으면 오히려 광주가 템백을 하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오히려 저 말컹 때문에 막 두세 명이 이렇게 해도 어차피 뚫을 테니까 그래서 뭐 그날 광주가 조금 도전적으로 나가면서 맞아요. 미드필드 싸움을 걸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패착일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사실 내려서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동의합니다. 네, 얻어맞고 계속 얻어맞다가 말컹한테 그냥 몇 개 더 걸려가지고 더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광주가 저 말컹을 도대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말컹이 네. 뭐 두 명이 붙어도 자기 플레이를 그냥 가져가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오히려 그 말컹이 두 골에 멈춘 게 조금 맞아요. 약속하게 네. 느껴질 헤트트릭 정도로 할 뻔했어요 사실. 네. 맞아요. 말컹의 활약도 좋았고 그 외에도 뭐 이동경도 PK로 골 넣고 허율 선수도 허율, 멋지게 허율이, 네, 네. 멋지게 넣고 예. 네. 울산은 사실 서울전 패배 이후로 분위기가 나쁠 수 있었는데 광주전을 통해서 좋은 보약을 먹었다고 보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말컹이 최근 모습을 봤을 때는 파괴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가만히 보면 야구 말컹 지금 득점 기록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제 모고사가 가장 좋긴 하지만은 야구하고 말컹이 상위권에 있거든요. 그 얘기는 김현석 감독이 상황에 따라서 누구를 써도 괜찮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진짜 만약의 경우 득점이 필요하면은 뭐 동시에 써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니까. 실제로 김현석 감독은 투 스트라이커 구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동경 선수하고 해가지고 극대화시키는 방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말컹 선수에 대한 팀 내부의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 선수들 동료 선수들도 이제 말컹은 안 되겠다. 라고 했는데 전에 들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말컹의 여자친구가 굉장히 현명한 좀 사람이래요. 좀 말컹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줬고 말컹도 정신을 차리고 시작해서 뭐 전에 얘기 드렸지만 A매치 휴식기 때 김현석 감독이 설정한 체력 테스트를 통과했고 저도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이 정도로 살을 많이 뺐을 줄 몰랐어요. 15kg 뺐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서 오니까 3경기에서 4골 뭐 물론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말컹은 더 대단한 페이스를 보여줬지만은 야 그래도 진짜 클래스 안 죽는구나. 그런 게 골 느껴졌어요. 기록 자체보다는 그 압도적인 존재감이 맞아요. 그게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렇게 유지가 되면 사실 우리가 아는 말컹의 진짜 모습이 저거잖아요. 그러면 울산도 저 정도면 진짜 대권에 도전할 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선수 인터뷰를 할 때
좀 많이 이르긴 하지만 현재의 모습을 본다면 시즌이 끝날 때쯤 MVP 후보 이름에 당신의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 정도로 대단했었고 또 이제 교체되고 나서 나가서 보야니치 선수하고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허벅지가 그냥 2배더라고요 보야니 씨의. 야 그거를 보니까 저거는 사람이 아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 지금 맞아떨어진 게 어쨌든 저는 말컹이 만약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팀 내 상황 때문에 빠르게 기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결과물이 안 나왔다. 그랬으면은 팀이나 말컹 다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은 어쨌든 야구가 한 2달 가량을 벌어줬고. 그러니까 김현석 감독도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좀 말컹을 확실하게 좀 잡으면서 이제 기준점을 만들었고 동료들도 봤을 때 말컹이 저 정도 노력해가지고 몸 상태를 만들었으면은 해봐야죠. 이랬는데 그 인천전 이제 명단 원정 명단에 들어와가지고 했을 때 동료들이 너 골 넣을 수 있겠냐고 하니까 말컹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그럼 내기할래? 내가 골 못 넣으면은 너 명품 가방 사줄게. 근데 내가 골 넣으면은 너 밥 사라. 바로 들어가서 골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컹도 자기 몸이 좋아지니까 명품 그런- 가방을 사주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명품 가방을 일을 여자친구한테만 악물고, 사줘야지. 이를 악물고 명품 가방의 가격만큼 먹겠다. 근데 이런 생각을 옛날에도 가질 수도 말컹은 있죠. 약간 이런 식의 좀 내기를 좋아했었어요. 경남 음. 시절에도 보면은 말컹이 이제 명품 운동화, 에어조던 이런 거 갖고 내기 막 해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컹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이제 그럼 내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폭격을 할 수 있겠다. 근데 딱 일주일 만에 지금 내 골을 몰아 넣어버렸네요. 근데 저는 세레모니 보면서 좀 걱정되더라고요. 아 무릎. 네, 무릎 걱정되더라고요. 네, 네. 워낙 이제 다이어트해서 몸이 가벼워진 걸 알겠는데 그렇게 공중제비 돌면 무릎에 충격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하지 말라는 댓글들이 하이라이트에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네, 좀 걱정을. 걱정되니까. 예, 예. 특히 후반에는 그게 좀 위험하긴 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뭐 본인이 몸 상태에 자신 있다는 표현 아닐까 싶긴 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렇게 살아난 살을 뺀 말컹과 함께 울산이 잘 나가고 있는데 울산의 전통의 라이벌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난 8라운드 경기에서 강원 원정을 떠나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전북은 2위와 3위 뭐 이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좋았던 날도 있고 이날처럼 좀 뭔가 좀 아쉬웠던 날들도 있고 아직까지 확실히 100%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 경기는 무승부가 굉장히 정당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또 이번 라운드에서 제가 본 경기 중에 제일 좀 공격적으로 치열했던 경기였던 것 같고 전북은 이날 이승우 선수가 모처럼 이제 선발로 드디어.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언젠가 이승우 선수를 선발로 쓸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이승우 선수가 기회를 잡았고 또 풀타임을 소화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특히 문전 앞에서 몇 차례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살리지 못한 거는 좀 아쉽기는 했는데 역시나 뭐 번뜩이는 모습은 여전히 좋았고 이날은 이승우, 김승섭을 같이 쓰는 이 정정훈 감독의 새로운 판단이 있었는데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강원 역시 이제 맞받아치는 스타일이니까 공간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 뭐 김승섭, 이승우, 이동준 이런 선수들이 네. 활약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밸런스를 위해서 또 간보아하고 그렇죠. 오베르다를 세웠었고. 수비적인 선수 2명이 들어가서 이제 밑에서 받쳐주는 형태로 들어갔는데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는데 혹시나 뭐 결정력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뭐 사실 이 경기 가지고 전북이 조금 좀 아쉽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기에는 역시 강원의 최근에 존재감도 있고 최근에 K리그에서 가장 까다로운 팀으로 감독들이 강원을 계속 꼽고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뭐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이 지금 이제 3경기 연속 무패 2승 1무고 그 시작이 이제 최병찬을 최전방에 그렇죠. 세우는 독특한 방식의 전방위적 압박 축구로 나왔는데 저는 뭐 전북전 무승부는 최병찬을 세워가지고 하는 그런 압박 축구가 어느 정도는 이제 막혔다. 여기서 또 이제 그럼 정경호 감독이 또 다른 수를 꺼내 들어야 될 타이밍이 올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기존에 있는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들 뭐 김건희라든가 박상혁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생각하지 못한 깜짝 수를 낼 것인가가 궁금하긴 한데 근데 기조 자체는 강원이 이런 전면적인 압박의 축구는 계속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경호 감독도 그렇고 김기동 감독도 그렇고 ACL 엘리트에 출전해가지고 상대 팀들이 보여주는 그런 강한 압박 축구로부터 좀 새로운 깨달음이나 각인이 있었고 이제 그거를 리그 경기에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또 흐름을 자신들에게 갖고 왔기 때문에 그거는 유지해 갈 것 같습니다. 강원은 정경호 감독이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강원 얘기할 때마다 해결사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 공격을 어떻게 전개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강원 얘기할 때마다 빌드업이 좋다, 짧은 패스에 의한 공격 전개가 좋다고 얘기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롱패스 이후에 압박하고 거기서 다시 전환해서 공격하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강원은 공격 쪽에 정말로 많이 뛰고 빠르게 뛰고 압박할 줄 아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걸 최대한 이용하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또 변화를 꾀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용호 감독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경기 중에도 좀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공격 전개 방식이라든가 수비 방식에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전북은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전북은 제가 느끼기에는 측면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좀 부족한가? 후반에 교체로 들어갈 선수가 별로 네. 없죠.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경기는 이승우가 선발로 나왔지만은 이승우야말로 슈퍼 서브죠. K리그 1에서 가장 대표적인 슈퍼 서브긴 한데 이승우 말고는 다른 카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측면 쪽에 쓸 수 있는 카드. 이승우를 선발로 써버리니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 좀 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고 많은 조합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경기력이 완전히 올라왔다고 보기엔 또 전북은 어렵기 때문에 정종용 감독은 일단 패배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벌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팀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전북과 강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전북이 3위 그리고 4위에 강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권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 두 팀이 되겠고요. 앞서서 저희가 또 말씀드렸던 팀이 있습니다. 제주. 제주 역시나 지금 7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까지 12위까지 떨어졌던 팀인데 최근에 성적이 좀 잘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위권까지 안정적으로 마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8라운드에서는 김천상무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였습니다. 좀 악조건 속에서 날씨도 굉장히 안 좋고 뭐 좀 그런 경기였습니다만 어쨌거나 또 승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축구를 했습니다. 제주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A매치 휴식기에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좀 플랜 A를 바꿨죠. 이 김재우 선수 그리고 이제 새로 영입한 토비아스 선수를 세레스틴과 함께 세우면서 3백 기반을 바꿨고 그러면서 양쪽 윙백도 왼발잡이인 김윤성 선수를 오른쪽에 유인수 선수를 왼쪽에 두면 약간 역발 혹은 인버티드 전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꼼꼼하게 준비해 왔어요. 그게 먹혀가지고 2연승을 일궈냈는데 김천전에서 전반전에 이게 좀 부조화를 일으켰어요. 예를 들면 김재우 선수가 약간 좀 선택적인 실수를 계속해서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계속 교정을 해주는데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후반 되니까는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더 적극적으로 선수 교체를 하면서 바꿔버리더라고요. 다시 4-3-3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역시 이제 감독들이 결과에 쫓기면은 저런 좀 적극적인 판단을 하는 타이밍이 늦어지는데 코스타 감독도 2연승을 하니까 그리고 조금은 이제 선수들하고의 어떤 자신감 이게 믿음이 생기니까 저렇게 주도적인 교체를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전반전에 먼저 실점했는데 후반에 또 따라 붙었고 후반에 공격적인 부분은 주도권은 제주가 쥐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도 점점 이제 감독으로서의 감 그리고 K리그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기는 확률을 높여갈 것인가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반에 제주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비길 경기 지고 이길 경기 비기고 경기 막판에 이제 뒷심이 부족했던 모습인데 어쨌든 최근 무패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후반 마지막에 골을 내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 점은 확실하게 개선이 됐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문제가 계속되면 굉장히 그게 팀의 완전히 단점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코스타 감독이 이제 A매치 휴식기를 기점으로 잡았다는 거는 제주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의 마지막 퍼즐은 골잡이에요. 맞아요. 지금 골을 6골인가를 넣었는데 한 골이 자책골이고 네. 5골을 전부 각기 다른 선수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두 골 넣은 선수가 없어요. 기티스가 아직 득점이 안 터지고 있고 뭐 이날은 이제 김신진 선수가 선발로 나왔었어요. 왜냐면 신상은 선수가 그전 경기에서 약간 근육 부상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뭐 이건희 선수가 나중에 이제 상무에서 돌아오면은 그나마 좀 나은 선택지겠지만 그 사이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주 구단이나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또 서포트를 하고 있는 구자철 어드바이저 이런 쪽에서 좀 머리를 내서 좋은 선택지를 여름 이적시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주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확실히 해결사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제주가 지금 정상 궤도에 올라온 모습은 중심축을 잡았다고 생각해요. 미들라인에 뭐 이탈로라든가 장민규라든가 그리고 수비 쪽에 세레스틴 킥이 너무 좋잖아요. 패스가. 거기다 토비아스하고 호흡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중심 라인을 딱 잡아놨는데 문제는 최전방이에요. 골을 넣어줄 선수가 있으면 경기를 완전히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수비 쪽에서 버티지 못하면 무승부에서 그치는 경우가 좀 나오고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패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전방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네. 있어요. 이건희 선수도 사실 뭐 스코어러 유형의 선수는 아니고 그리고 그간의 많은 비판들을 받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유리 조나탄이 있었을 때는 시즌 10골씩은 항상 넣어주는 선수였었는데 좀 그 공백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네 팀 이야기를 추가로 해봤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더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수도권의 이웃사촌들 두 팀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부천과 안양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 8라운드 인천과의 홈 경기였는데 사실 이 2대2 무승부가 저는 8라운드 최고의 경기가 아니었는가 싶을 정도로 재밌었죠. 진짜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예, 이게 이제 0-3이 더비죠. 0-3이 더비죠. 네. 네. 그죠. 그러니까 부천과 인천이 대결을 펼쳤는데 인천이 먼저 2골 넣었고 그리고 이제 부천이 2골 따라가면서 2대2가 됐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인천이 KO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게 펀치가 되지 않으면서 골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부천이 기회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부천 입장에서는 0대2 상황에서 2대2로 따라갔다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이 굉장히 컸던 경기가 아닌가. 근데 인천은 외국인 선수들이 골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이 경기에서는 모고사가 골을 넣지 못했지만 골대를 맞췄나? 그랬는데 모고사의 결정력도 뭐 당연히 좋은 상태인데 다만 공격을 전개하는 방식이 K리그 1 팀들이 이제는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K리그 2에서 1으로 올라오면서 많은 변화를 주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은 팀들이 파이법을 좀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저는 부천은 믿음의 축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믿음의 축구라는 게 사실 안 좋을 때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네. 하지만은 저는 이영민 감독의 저 믿음의 축구는 좋은 믿음의 축구다. 이날 결국은 그동안 영입을 했지만 기대치에 못 미쳤던 두 선수가 터져줬지 않습니까? 네. 예, 신재원 선수도 그렇고 가브리엘은 거의 뭐 저기 승강 플레이오프 3년 전에 그때 활약 이후로는 그냥 잊혀져 있었던 네. 선수나 다름없었는데 또 적절한 시점에 돌아와가지고 파괴력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이영민 감독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선수를 데리고 오지만 그 선수에게 자신감을 계속 심어주고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 이렇게 쓸 거니까 이걸 잘 준비해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 선수의 거를 최대한 끌어내는데 정말 능한 감독. 예, 그런 부분이 또 인천전 후반전 때의 그 좋은 부천의 퍼포먼스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부천이 뒤집어서 역전승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후반전 확실히 타올랐었던 그런 부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네 골은 다 엄청난 골들이었죠. 다 재밌었어요. 멋있게 다 들어갔죠. 멋있었고. 멋있게 다 들어갔어요. 멋있었어요. 네. 인천 같은 경우는 좀 윤정환 감독이 수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하고 네. 완전 다른 네, 상황이죠. 지금 8경기에서 14실점인데 지금 광주 다음으로 실점이 많거든요. 요거는 구조적으로 팀에 조금 수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윤정환 감독식 4-4-2 그리고 이제 수비할 때 이제 3명 풀백을 네. 이용하는 그 3명으로 해가지고 기본 형태를 맞추는 그게 작년하고 동일하게 이제 가동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실점이 계속 나오니까 윤정환 감독도 센터백 조합을 바꾼다거나 풀백을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바꾸는 각오는 있는데 기본적인 작동 시스템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계속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거를 예를 들면 이제 미드필더 숫자를 바꾼다거나 아니 수비라인 숫자를 한번 바꿔본다거나 하는 거를 어느 시점에는 좀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무고사가 이렇게 득점 페이스가 좋은데 그죠. 실점으로 인해 가지고 승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한다는 거는 인천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팀들이 파이법을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인천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거예요. 윤정환 감독도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수비 라인에서의 그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부천은 굉장히 기대되는 팀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K리그 2에서 1 올라와서 0대1을 2대2로 만든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물론 않죠. 인천도 같이 올라온 팀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K리그 1 경험은 천지 차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경기는 부천에게는 자신감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브리엘 선수는 사실 부천에서 데려갈 때 다들 했거든요. 나 그거 못 넣을 줄 알았어. 왜냐면 그 타이밍 자체가 슈팅 타이밍이 약간 느려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기서 때려도 못 넣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수비가 꽉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선수가 제일 약점이 슛이에요. 스트라이커가 슛이 뭐 슛이 아니 근데 진짜로 그게 이게 사실이에요. 이 슛이. 선수가 네. 다른 동료 선수들 같이 뛰었던 선수들 얘기를 들어봐도 약간 좀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는 좀 세모발인가 네, 싶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파괴력, 그 뭐 적극성, 등지고 공을 지키는 플레이, 뭐 밀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정작 슛이 안 좋아서 그래서 약간 좀 농담이긴 한데 좀 잘못 맞아야 골을 넣는다. 그런 느낌이었나? 요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날 슛은 그 잘못 맞은 것 같지는 않고 잘 맞은 것 같은데 넣어서 사실 저도 부천이 데려가서 쟤 왜 데려갈까 했는데 그래도 일단 굉장히 한 골 소중한 골을 넣어서 이영민 감독이 그래도 안목이 좀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선수 보는 눈은 확실하세요. 네, 근데 벤치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부천이 극적인 무승부를 거뒀고 안양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포항 원정을 떠나서 전반전에는 상당히 좀 서로가 빡빡한 경기, 좀 틈이 없는 경기를 하다가 후반전에 결국은 밀어넣기에 성공을 하면서 최곤수 선수의 한 골로 원정 가서 1대0으로 기분 좋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두 경기 연속 무승부가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가라앉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안양이 다시 승리를 거뒀어요. 안양은 거의 이제 후반부에 영입한 외국인 선수 아일톤을 정말 잘 데려온 것 같아요. 네. 경기 흐름의 기여를 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확실히 해주고 아일톤 들어가면서 이제 포항이 측면에서부터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한 게 결국은 최건주의 결승골로 이어지는 과정이 됐거든요. 사실은 엘쿠라노에 대해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엘쿠라노는 지금 와서 기대했던 역할이나 포지션에서의 플레이를 못 해주고 있는 반면에 아일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지금의 이 파괴력적인 부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병헌 감독이 방법을 찾아가는 그 열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병훈 감독은 지난 시즌은 모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따를 이용해서 득점력을 높이는 방법을 썼다면 올 시즌은 뭐 전복으로 모따가 갔고 엘쿠라노의 득점력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그러니까 마테우스라든가 기문을 가짜 9번으로 쓰고 좌우 측면에 있는 윙포워드가 적극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빠르고 많이 뛰니까 전방부터 압박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득점력이죠. 이 팀은 올 시즌 내내 득점력 때문에 고생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확실한 해결사가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초반에는 마테우스의 득점력에 의존을 많이 했죠. 근데 마테우스가 침묵하고 나서는 결국 이제 김훈, 최건주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물론 이 경기에서 김훈이 밀어주고 최건주가 해결하긴 했지만은 파괴력을 보여준다는 느낌은 아니고 물론 이제 아일톤도 경기 분위기를 갖고 오는 데는 굉장히 위력적인 드리블과 돌파 능력을 갖고 있는데 아일톤도 골맛을 보기도 했고 그런데 아일톤도 득점력이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건 유키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엘쿠라노가 좀 골 좀 넣어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근데 공격은 물론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안양은 확실히 수비는 잡고 가는 팀이라니까 거기를 봤을 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뭐 강등 걱정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수준은 아닌가라는 그리고 생각은 저는 듭니다. 유병헌 감독이 무서운 게 사실 주중 경기 홈에서의 경기를 대비해서 이날 좀 로테이션을 그렇죠. 많이 토마스도 안 돌렸거든요. 나오고. 예. 토마스도 아끼고 예. 뭐 후반에 쓰고 이랬는데 유병헌 감독은 홈 경기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절대적으로 두고 홈 팬들 앞에서 승리하는 거의 가치가 크다라는 점을 알고 있고 이 빡게임이라고 생각했던 포항전에서 어려운 경기였지만 승점 3점을 챙겼다는 거는 이게 만약에 이제 주중에 울산과의 홈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연결되면 마진이 되게 큰 승점이거든요. 과연 유병헌 감독의 그런 전략 계획이 울산전에서 들어맞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평가를 내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안양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유병헌 감독이. 왜냐면 안양이 정말로 K리그 1 우승을 다투는 팀이면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집중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안양의 목표는 뭐 잔류 그 너머에서는 상위 스플릿 진출이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 월드컵까지 주중 주말 경기가 거의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럼 경기 일정이 진짜 빡빡하거든요. 근데 유병헌 감독은 주중 주말 경기 있을 때 로테이션을 확실히 돌리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한 경기는 어떻게 해서든 가져가겠다는 게 딱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사실은 안양에게 있어서는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나빠지는 걸 막아주고 그리고 승점 1점보다는 3점이 당연히 크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병헌 감독이 그런 면이 아마 서우정 기자가 얘기하는 부분하고 맞물리면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이제 안양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홈에서 있는데 상대가 울산입니다. 말컹 대 토마스의 그 대결을 볼 수가 있는 대결인데요. 이 경기에서 안양이 잔뜩 물이 오른 또 울산을 상대로 승점 석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좀 잘하고 있는 팀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최근 2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팀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인천 이야기는 저희가 했으니까 일단 빼고요. 포항과 김천, 광주 이 팀들 지금 2주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이 팀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묶어서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포항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하면서 야 역시 포항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귀신같이 패배를 당하고 있거든요. 포항이야말로 이제 공격 득점력 걱정을 해야 되는 팀인 것 같아요. 8경기 4득점은 좀 너무 심하다. 좀 선 넘는 네, 수치죠. 아니 네. 6실점했는데 9등일 수가 있나요? 그 안양전도 기회가 공격 있었죠. 기회도 있었고 근데 이제 또 확실히 안양에 내려가서 틀어 막으니까 거기서는 도저히 이제 루트를 못 찾는 한계에 직면을 하더라고요. 올해는 이상하리만큼 좀 조르지가 건강하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상황이 그렇죠. 반복되고 있고. 이게 올 초에 한번 다쳤잖아요. 네. 예. 거기다가 준익료는 다시 작년 후반기에 좀 오름세였는데 다시 지금 또 이제 주저앉은 분위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시즌 프리뷰 때도 얘기 드렸지만 포항이 생각보다 스쿼드 변화폭이 커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부에서 정확하게 지금 이 바뀐 선수들을 갖고 무엇이 우리의 최적의 플랜 A인가에 대한 답을 지금 시즌을 치르면서 찾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통일되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등장하는 거는 좋은 일이고 반가운 일인데 좀 뭔가 정리가 돼서 확실하게 상대하고 맞붙을 수 있는 그 플랜 A를 갖고 그 안에서 변주를 줘야 되는데 포항이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교통 정리가 안 된 느낌이다. 정돈이 안 된 예. 느낌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고 경기장에 오는 사람들은 무실점도 무실점인데 결국은 골 넣는 걸 보기 위해서 오는 거다 보니까 안양전 역시 무득점으로 0대1 패배를 하고 나서 포항 선수들이 서포터석으로 인사를 왔을 때 포항 서포터가 먼저 철수를 해버리는 그런 장면도 제가 봤거든요. 그만큼 포항 팬들이 올 시즌 초반에 그 득점력이 메말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저는 포항은 영원히 강하다. 아 그래도 포항은 그래도 믿어도 살아날 된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한 11경기는 봐야 돼요. 그리고 한 아직- 팀 돌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 라운드 로빈 안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도 우리가 뭐 확실하게 지금 어떻다 저떻다 하기에는 너무 표본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1로비는 돌아야. 그래 네. 여기 지금 송펠레의 저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자마자 2연패 이거 뭐냐고. 포항이 지금 9위인데요. 네. 사실 3위 전북하고 승점 3점 차예요. 맞아요. 예. 4위 강원과 1점 차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막 너무 이렇다 저렇다 뭐 팬분들도 네. 일희일비 하시고 이럴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송펠레의 저주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막 이제 걱정해야 돼요. 이거 어떡하죠? 그럼 연승 또 달리면 또 송펠레의 저주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일로빈 지날 때까지는 좀 인내심 갖고 지켜보고 물론 지금은 답답하죠. 골이 안 터지니까 답답한데 일단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 귀신같이 살아나는 팀이 또 포항이잖아요. 네. 딱 하나 이제 포항이 걸리는 게 뭐냐면 포항이 지금 이제 월드컵 휴식기 때 잔디를 다 걸어서 공사를 마치려고 첫 경기를 김천 원정을 가고 나서 지금 홈 8연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쵸. 성적이 안 나왔어요. 네, 지금 맞아요. 홈 네. 8연전 중 7경기를 했는데 2승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팬들이 홈에서 왜 이렇게 부진해? 우리 그러면 앞으로 장기 원정 레이스 가가지고 승점 얼마나 찾아올 수 있겠어? 이런 이제 불안감이 드는데 저는 사실은 올해는 포항이 좀 스쿼드 폭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자충우돌하는 시기라고 봤어요. 네. 예, 그래서 살아나도 아마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살아나지 않을까라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팬들의 인내심이 과연 그걸 지켜볼 것인가. 그리고 이제 포항 선수단이나 박태하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가 그 사이에 적어도 팬들의 인내심을 자극하지 않을 정도의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시간을 버는데 가장 좋은 건 승리예요. 그러니까 뭐 연승 달리면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연패 없이 그냥 뭐 무승부 승리 패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더라도 시간을 어느 정도 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팀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팬들이 이해한다면 팬들도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팬들도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데요. 그럼에도 뭐 여러 번 반복하고 있지만은 포항은 포항이니까요. 그리고 포항이 상황이 안 좋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거의 또 귀신같이 또 반전을 하면서 살아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맨날 아니 이거 왜 살아나는 거야? 뭐가 돌아가는 거야? 막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항은 좀 더 믿음을 갖고 기다려 주십사. 네. 제가 이렇게 설득해도 되나요? 네, 제가 포항 팬이 아닌데 포항 대변인이 아닌데. 근데 저는 뭐 박태하 감독이 안양한테 지고 나서는 포항은 강하다라는 식의 어떤 믿음, 낙관론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선수들한테도 강하게 얘기한 것 같고 주중에 열리는 광주전을 만약에 놓치면은
요거는 크지. 타격이 크거든요. 네. 이 저희가 라운드 로빈 첫 번째 다 돌아야 된다. 그리고 전반기까지는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성적이 안 나오는 팀들은 어떻게든 한 달 사이에 그 휴식기가 보장이 돼 있는 그 5월 말까지를 버티는 그 지점으로 볼 것 같은데 그 버티는 지점이 가장 절실한 팀이 사실은 광주거든요. 지금 광주는 어제 경기 울산 경기에서도 부상으로만 3명의 선수가 나가는 악재가 있었고 특히나 이제 팀 공격의 요체였던 최경록 선수라든지 신창무 같은 선수들이 또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야 이거 남아있는 레이스들은 어떡할까 이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광주가 템백으로 경기를 나간다고 해서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아니면 비기기라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뒤쪽에는 답이 없는 것 같다. 네. 예. 뒤에가 오히려 더 답이 없기 때문에 템백으로 내려서고 수비적으로 한다 그래서 저는 그 뭐 사실 5대 0이냐 3대 0이냐 1대 0이냐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참 이정규 감독이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정규 감독도 이제 압박을 받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뭐 전에 이제 어쨌든 그래도 과정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용감하게 가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게 4연패가 되고 그 4연패 기간 동안에 무려 14실점, 그렇죠. 실점이 너무 많아. 5실점 경기를 2번이나 했잖아요. 이게 되니까 감독 입장에서도 뭔가 방향이 잘못됐나? 이러다가 팀을 망치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반문이 시작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정규 감독하고 광주 선수단이 월드컵 휴식기 전까지 세웠던 목표 중에 하나가 5패를 당하지 말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배를 정립하지 말자였는데 지금 벌써 이제 4연패로 인해 가지고 사패죠. 4패가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오니까 이렇게 되면 좀 패배가 익숙한 팀이 될 것 같아서 불안해지고 그러면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가지고 기회를 노리려고 했던 그 계획이 오기도 전에 팀이 좀 자칫하면 붕괴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오는 거죠. 이 시기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리고 더 가혹한 게 뭐냐면 지금 가장 얇은 선수층으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주중 주말 경기 일정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진짜 광주에게는 위기로 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축 선수들 중에서도 몸 상태가 안 좋은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선수 운영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설상가상입니다. 이럴 때 좀 난세 영웅이 필요하고 이정규 감독이 믿고 기용해주고 있는 어린 선수들이 이럴 때 좀 사고를 쳐야 되는데 터질 듯 말 듯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문민서 선수도 그렇고 수비 라인에 있는 어린 선수들도 그렇고 뭔가 될 듯 안 될 듯 그러다 경험 부족 한 번에 확 무너지고 이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연패가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쉽게 끊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일단 초반은 어쨌든 잘 넘겼는데 지금 이제 뒤로 뭐 포항 있고 뭐 안양 있고 네, 네. 그 뒤로 대전 뭐 전북 이렇게 가거든요. 그 어느 한 경기 하나 승점을 잡고 갈 만한 경기가 보이지 않아서 이거를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광주가?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면 모든 팀의 표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돼. 그렇죠. 여기 수비가 불안하니까 네. 무조건 파야 돼. 그런 이런 게 팬들이 되거든요. 있더라고요. 광주전 3점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못 챙기면 바보지. 광주가 최근에 어쩔 수 없이 어린 선수들,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선수들을 수비 쪽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07년생들이 네. 좀 많이 나오고 네. 있죠. 골키퍼까지 예. 노희동 선수. 그 선수들한테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저런 패배가 계속 반복되면 오히려 너무 네. 이른 시기에 선수들이 자신감을 잃고 확신이 없어서 오히려 반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베테랑이면 뭐 거기서 어쨌든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할 수 있지만 이 경험이 부족한 어린 선수들이 프로 이제 막 데뷔했는데 5골 얻어맞고 3골 얻어맞고 이러면 사실 자신감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 구조적으로도 팀 전체가 다운될 수가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맞죠.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07년생들이 엄청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거는 기존의 선수들 중에서 07년생이 들어가서 그 07년생이 기회를 잘 잡아서 해야죠. 잘하는 잘 경우죠. 해야죠. 예. 네, 그래서 뭐 실수를 하더라도 그거를 베테랑 선수들이 커버를 해주던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던가. 물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손정범 선수가 07년생이잖아요. 굉장히 잘해주는 모습이 있는데 근데 07년생이 좀 너무 많으면 이걸 잡아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동시에 그냥 같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 번 얘기하지만 패배를 많이 당하면 그게 익숙해져요. 그 익숙해지면 그럼 경기력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사실 승점 한 점 한 점이 좀 지나간 상황들이 많이 아쉬운데 특히나 김천하고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 그때 고재현 선수한테 막판에 골 얻어맞았고 상당히 이런 시점에서 이상원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이길 수 있었던 그 경기를 좀 이기지 못한 게 굉장히 좀 아쉽게 다가오는 지금의 광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천은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예. 네. 김천이 그 경기도 이제 무너지지 않고 무승부로 버텼었는데 지금 8경기 중에서 7경기를 무승부로 네. 하고 있어요.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만만한 팀은 아닌데 언제 네. 이기냐 이겁니다 지금. 물론 허정무컵 우승은 거의 뭐 확정적인 것 압도적인 같은데. 페이스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예. K리그 1의 김천, K리그 2의 충북 청주. 네, 네. 그렇죠. 충북 청주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어쨌거나 이게 김천이 역시나 이번에도 제주 원정을 떠나서 무승부를 거두고 또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천이 지금 무승 7무 1패, 그렇죠? 예, 승점 7점, 11입니다. 이기 세면 37무 1패로 8경기 중에 6경기를 1대1로 비겼고요. 그렇죠. 한 경기는 0대0 그리고 한 경기는 1대2로 패했는데 멀티 득점을 못 해요. 네. 예. 근데 제가 제주와 김천 경기를 중계했는데 거기서도 나아갈 때의 어떤 기량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제주보다 더 나은 측면이 있어요, 전개 김천. 속도라든지 예. 퀄리티가 좋죠. 근데 이제 만들어 가려는 부분에 너무 좀 집착을 하는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속도와 템포가 올라갈 수 있을 때 뭔가 줄어드는 그런 느낌도 있고. 글쎄요. 김천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득점하고 실점하고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다 김천은 동기부여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맞잖아요. 무승부가 많더라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동기부여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뭐 사실 예전부터 김천이든 뭐 상주든 군팀이 있잖아요. 감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선수들 동기부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동기부여하고 경기력을 끌어내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더 동기부여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지금 강등이 결정된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반전을 있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약간 이제 주승진 감독이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게 이제 작년 12월 그리고 또 좀 늦게 들어온 이제 신병들의 활용 비중을 좀 늘리고는 있더라고요. 변준수 선수가 제주전 때 이제 김천 상무 데뷔전 치렀고 정재민 선수도 이제 투입이 되고 약간 이제 그런 쪽의 변화를 통해서 좀 새로운 활력을 넣으려고 나름 군팀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예. 김천은 약간 강원 올 시즌 초반 같아요. 음. 경기 잘하고 골은 잘 못 넣고 뭐 그런 건데 그 방향성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 이게 확 좋아지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선수들이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만들어가는 재미를 느끼는 것 같다. 저 선수들이 경기를 좀 장악을 하고 미드필드에서 상대를 완전히 제압을 해서 만들어가는 그 패스 플레이에 뭔가 재미를 느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골 넣는 재미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게 슛 자체를 많이 안 하니까 요즘에 근데 김천이 약간 계속 그런 방향이었어요.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팀도 잘해야 되지만 그렇죠. 내가 발전해서 전역해가지고 더 높은 밸류를 찾겠다. 이런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기는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내용 있게 이기겠다라는 그렇죠. 걸 네, 선수들이 맞아요.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빨리 그래도 결과가 나와야지 지금 8경기에서 7무라는 게 근데 또 그런 건 말씀하신 동기부여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뭐 많이 이긴다 그래서 1부 리그에 남는 것도 아니니까 개인의 뭔가 그 가치를 높이는데 조금 더 선수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그렇겠네요. 합니다. 저희가 12팀 이야기를 다 해봤습니다. 이거 언제 업로드가 되죠? 예, 내일 업로드가 된다고 하는데 당장 내일 9라운드 주중 경기가 있습니다. 9라운드 경기 일정을 보니까 김천 상무대 강원, 전북대 인천, 서울대 부천, 안양대 울산, 포항대 광주, 그리고 대전대 제주 이렇게 6경기가 있는데 화수요일 날 나눠져 있죠. 맞아요. 예, 화요일 날 3경기, 수요일 날 3경기 이렇게 있습니다. 요 중에서는 화요일 경기 중에서는 서울하고 부천이 좀 궁금하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수요일 경기에서는 포항 광주가 사실은 이게 좀 약간 때 잃은 단두대 매치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래요? 가지고 이 경기 제가 중계해야 되는데 오. 부담스럽네. 근데 단두대라니. 아까 아직은 우리가 아니야. 계속 얘기한 포항은 결국 올라간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요런 포항이 네. 지면은 근데 이랬는데 이정규 감독 그죠? 광주가 이기면 어떡하지? 네, 그렇죠. 한번 보죠. 뭐. 예. 예상 밖의 일이긴 네. 한데 네. 자. 저는 안양 울산 경기 가서 볼 생각이거든요. 안양 울산 경기요. 네. 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다 어디 가십니까? 그럼 이번 주중에는 저는 안양 울산, 저는 전북. 전북 인천, 예. 예, 저는 포항. 포항. 저는
서울 부천 이렇게 갑니다. 다 나눠서 가네요. 이렇게. 자, 그 경기들도 저희가 다음에 돌아왔을 때 뭐 얘기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또 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라운드까지 K리그 1 이야기 저희가 해봤고요. 저희는 K리그 2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